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늘 눈팅만 하다가 재미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서 제 이야기를 당당하게 들고 온 40대 주부입니다. 무례한 인간들은 어쩜 그렇게 끝까지 무례함으로 무장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치도 보이고 염치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무례하게 굴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같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진 못하겠던데 말이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염치도 눈치도 개념도 없는 무례한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주 통쾌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제 손을 꼭 쥐고 파란 대문을 나왔어요. 그 순간 대문 안쪽에서는 쌀이 빗자루를 손에 든 할머니가 온갖 욕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 할머니가 바로 저희 친할머니였어요. 지금도 그 장면은 또렷하게 기억나요. 할머니는 빨간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었고 엄마는 말없이 제 손만 더 세게 잡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엄마는 젊은 시절 고가의 카메라를 둘러매고 전국을 떠돌던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고 했어요. 도시락을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옆에서 묵묵히 도와줬다고 해요. 그 시절엔 사진기가 지금처럼 작고 가벼운 기계가 아니었거든요. 렌즈 하나하나가 다 유리 덩어리였고 필름도 장비도 하나같이 무거웠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본 아버지는 화려한 작품을 남긴 사진가가 아니라 그냥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논팽이였거든요. 평생 한 번도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엄마가 시집을 갈 때만 해도 시댁, 그러니까 친할머니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다고 해요. 2층짜리 주택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진 생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했거든요. 당시엔 사진사라고 해도 예술 사진을 찍는 사람은 많지 않았대요. 대개는 결혼식이나 행사 찍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생활 사진엔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풍경을 찍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남기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가족은 뒷전이었죠. 결혼 후에도 아버지는 계속 방랑하듯이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집에 거의 없는 사람이었고 있어도 화만 내거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믿었어요. 내가 뒷바라지 할게. 당신은 작품만 신경 써. 그렇게 헌신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집안의 돈을 죄다 까먹기만 했어요. 친할머니는 처음엔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지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쌓였고 결국엔 엄마를 향해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집에 여자를 잘못 들이면 쫄딱 망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딱 맞아. 아주 그냥 어디서 이런 게 걸러 들어와서는 아이고야. 결정적인 사건은 아버지가 산에서 사진을 찍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일이었어요. 새벽에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무릎 아래로 다리를 완전히 잃으셨어요. 간신히 구조됐지만 병원비와 재활 치료비는 어마어마했죠. 할머니는 결국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집도 빚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부터 친가의 상황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사진도 찍지 못했고 일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간병의 생활비에 거기에 할머니의 온갖 구박까지 받아가며 견뎌내야 했어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를 사랑했대요. 그러니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다리를 잃고 비관하는 아버지 옆을 지켰고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고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라진 아버지의 다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비관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한 날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결혼 때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처음엔 그냥 취중진담이라 넘기려 했지만 나중엔 정말로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아버지가 엄마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친할머니는 완강히 반대하셨다고 해요.
궁합을 봤는데 둘이 만나면 흉흉한 운명이 된다고 둘 중 하나는 피를 봐야 끝나는 사주라며 기를 쓰고 말렸대요. 그 여자는 복이 없다. 복 없는 년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해. 그렇게 할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엄마는 그 말을 반쯤은 미신이라고 웃어넘겼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씁쓸하죠.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아버지는 다리를 잃었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파란 대문을 나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엄마는 늘 하녀처럼 살아야 했어요. 할머니는 매일같이 엄마를 부려먹으셨어요. 할 줄 아는 게 밥 짓는 거밖에 없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시집을 왔냐. 죄송해요, 어머님. 집안일 제대로 알려주시면 제가 잘 배워서 마음에 쏙 들게 할게요. 그런 거는 집에서 미리미리 배워왔어야지. 어쩌면 일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집안일 하나 똑바로 못하면서 꼭 초를 치고 다닌다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엄마 편 한 번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고 이후에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빗자루로 매질을 당할 때면 그 앞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내 다리 가져간 년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진 찍는데 정신이 팔려서 낭떠러지 근처까지 기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걸요. 그런데도 그 일로 엄마를 원망했어요. 마치 엄마가 그 발을 밀어버린 것처럼요. 남 탓, 상황 탓만 하며 인생을 탓하기 바빴죠. 그 무책임함이 저는 어릴 적부터 너무 싫었어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지켰어요.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침, 점심, 저녁 밥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죠. 늘 솥에 뜨끈하게 지은 쌀밥에 국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내셨고 식사가 끝나면 홀로 부엌 구석에서 남은 밥에 찬물을 부어 조용히 드셨어요. 엄마는 항상 마지막에 숟가락을 드셨거든요. 저도 엄마와 함께 눌어붙은 밥을 먹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 밥그릇엔 괜찮은 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밥그릇은 대부분 누룽지였어요. 그렇게 힘든 삶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엄마는 솥뚜껑을 들다 말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죠. 그 길이 끝이라는 걸 직감하셨던 거예요. 왜냐고요? 그날 아침 할머니가 제 머리를 빡빡 밀자고 하셨거든요. 절간에 보내 비군이라도 시켜야 집안에 덕이 돈다나 뭐라나. 자는 식충이야. 밥만 축내고. 그냥 절에 갖다 줘라. 여자로 태어나봤자 쓸데도 없잖냐. 그래, 사내 새끼도 아니잖아. 절간에 갖다 줘. 그게 낫겠어. 그날 저는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절간에는 가기 싫다고, 거기 가면 엄마 못 본다고, 무섭다고 떼를 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 다리에 매달려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눈에 띌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하면서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기 바쁜 그런 흔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만약 어딘가 빼어난 구석이라도 있었다면 어쩌면 저놈 하나 제대로 키워보자 하고 남겨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아이였어요. 할머니 눈에는 그저 밥만 축내는 식충기였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결심하셨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요. 그때 제 나이 10살이었어요. 저 쓸모없는 걸 절간에 넘기면 덕도 쌓이고 입도 줄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깟 정에 휘둘려서 애 손잡고 지아비를 버릴 셈이야. 욕설도 섞여 있었고 침 튀기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조용히 저를 끌고 걸어가셨어요. 그날 엄마의 얼굴에는 분명히 생채기가 있었어요. 시퍼런 눈 아래로 생채기가 있었고 입술 끝에는 말라붙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고개를 획 돌려 뒤를 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괴롭혀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기집애가 어디서 대바라지게 말을 하고 있어. 그 순간 엄마가 저를 안고 온몸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맞지 않았지만 엄마의 품에서 더 크게 울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서울살이는 말 그대로 전쟁 같았어요.
10살짜리 아이 눈에는 서울이 너무 컸고 너무 빠르고 너무 어지러웠거든요.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그리고 제가 쓰는 말투. 처음 전학 간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사투리 쓴다고 저를 놀렸어요. 사투리를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렇다고 쉽게 고칠 수는 없었어요. 그 말투가 제 몸에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저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튀지 않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였는지 학교에서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고 집에서도 늘 혼자였죠. 우리 엄마는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가사 도우미나 입주 도우미 같은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죠. 엄마는 진짜 식모였어요. 쉬는 날도 없었고 따로 정해진 퇴근 시간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였죠. 새벽에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출출하다고 하면 부엌에서 후다닥 나물볶음이나 죽을 끓여내야 했고 넓은 2층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야 했어요. 사장님 부부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현관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바로 식탁을 차려야 했죠.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챙겨야 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늘 저를 보며 웃었어요. 처음에 엄마가 친할머니 집을 나와서 이 집에 취직했을 땐 솔직히 조금 들떴었어요. 정원도 엄청 넓고 집도 으리으리했거든요. 물론 저는 정문은 쓸 수 없었어요. 손님용, 가족용 출입구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왼쪽 울타리 뒤편 쪽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치 드라마 속 부잣집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라도 착각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진짜 현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식모의 딸이었고 우리 엄마는 남의 집에서 허리를 굽히며 사는 식모였다는 걸요. 그런 사실을 또렷이 자각하게 된 날이 있어요. 그날 밤 시험 공부에 질려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 몰래 정원으로 나갔어요. 별이 많았고 바람도 서늘해서 기분이 좋았죠. 조용히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거기 누구야? 거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죄송해요.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잠깐만 나왔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는 집주인만 오는 곳이야. 어디 집에서 일하는 식모딸 주제 손잘된 정원 잔디를 밟어.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중에 반드시 이런 집을 사서 내 발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누가 뭐래도 내 능력으로. 그날 이후 저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학원도 과외도 하나 없이 그냥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물이 전부였어요.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저는 도서관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어요. 집에 돌아와선 창고 같은 방 한켠에 조그만 책상을 두고 밤늦도록 책을 들여다봤어요. 그 결과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소리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어요.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우리 딸 해냈구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잘 됐다. 잘 됐어.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늘 꿈꿨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한테 넓고 따뜻한 집을 선물하겠다고요. 그 흔한 명절 음식 차림에서 벗어나 엄마를 여행 보내드리고 예쁜 옷도 사드리고 더는 식모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졸업하고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고 초봉도 만족스러웠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고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엄마를 먼저 끌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한테 월세방을 마련해드리고 창고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어요. 아무리 작고 허름해도 그 공간은 우리만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 집을 완전히 벗어날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장님 댁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말을 잘 못했어요. 특히나 사투리 때문에 더 그랬죠.
말끝이 고향 억양으로 흘러나오면 괜히 창피하고 그게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싫어서 자연스레 말수가 줄었어요. 제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죠. 그런 제가 의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장님 아들,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저희는 동갑이었고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아침마다 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는 차를 같이 타고 갔어요. 엄마가 사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차를 함께 탔던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부터였나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쟤랑 무슨 사이야? 너도 부잣집 뭐 딸이거나 아니면은 친척이거나 그런 거야? 남매는 아니잖아. 둘이 매일 아침에 같이 오던데. 얼레리 꼴레리 집안에서 이어진 거래요. 어릴 때부터 약혼한 사이라던데.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들 특유의 유치한 놀림이 이어졌어요. 순식간에 소문은 퍼졌고 결국 학교에서 엄마를 불러다가 사실 확인까지 하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땅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저는 그저 엄마가 일하는 집에 딸린 창고에서 살았을 뿐인데 어느새 누군가의 짝이 되어 있었던 거죠. 남편은 아니 당시에 그 아이는 동네에서도 제법 유명했어요. 부잣집 아들, 키 크고 운동도 잘하는 애, 부모님도 사장님 부부니까 학교에서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존재였죠. 그런 아이와 함께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고 그 시선이 제겐 항상 부담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엄마가 식모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였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애는 대놓고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 진짜 창고에서 살아? 진짜야? 진짜? 왜? 너 집이 없냐? 제 아빠도 없다던데. 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가 보다. 그러니까 창고 같은 데서 살지. 그러면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식모살이에서 얹혀 사는 거야? 우와, 불쌍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저를 대신해서 앞에 나섰던 사람, 바로 남편이었어요. 너네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 내가 좋아서 챙겨주는 거니까 헛소리 그만해.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의 키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컸고 체격도 좋았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은 함부로 대들지도 못했어요. 말도 거침없고 싸움을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에서 밀리지 않는 타입이었죠. 그 아이가 제 편을 들어주자 어느새 놀리는 애들도 하나둘 사라졌어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특별한 사이가 된 것도 그렇다고 연인도 아닌 조금은 애매한 거리로 지냈어요. 그는 꾸준히 저를 챙겨줬고 저는 속으로 고마워하면서도 늘 선을 그었어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제 꿈은 하나였어요. 엄마랑 그 창고 같은 집을 벗어나 따뜻한 집에서 단둘이 살아보는 것.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그 꿈을 이뤘어요.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햇빛이 잘 드는 창가가 있었고 바닥에 곰팡이도 없었어요. 문틈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일도 없었고요. 엄마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시점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사장님 아들이었던 그가 저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아주 진지하게요. 나 너 좋아해. 그냥 동정심 같은 거 아니고 진짜로 좋아한다고. 우리 사귀면은 안 될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돼. 너는 그 집 아들이잖아. 우리 엄마 아직 거기서 일해. 나는 그럴 자신 없어. 그리고 사모님이 분명히 싫어하실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아직 그 집에서 식모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겨우겨우 빠져나온 그 현실에서 다시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 차라는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았고 저는 그걸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이니까요. 그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그래, 알겠어 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30이 되고 31가 되어도 늘 그 자리에 있었죠.
전화가 오면 밥은 먹었어? 부터 시작했고 명절이면 슬쩍 엄마에게 전화를 돌려 저의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그렇게 곁을 맴돌던 그는 결국 제 마음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이라기보단 믿음이었어요. 오랜 시간 제 곁을 지켜준 그 마음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된 거였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정말이지 상상 이상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헉 하시더니 뒷목을 잡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 쓰러지셨어요. 기절인지 연기인지 그건 지금도 모르겠지만 거실에 누워 신음을 흘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어쩔 줄 몰라 발끝만 만지작거렸죠. 결국 사태를 수습한 건 남편이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해. 미쳤니? 미쳤어? 어떻게 멀쩡한 애들 다 냅두고 식모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제가 서울대 나왔으면 다야? 어?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좀 하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라고 시어머니께서는 식음을 전폐하는 시위를 벌이시기도 하고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누워서 꼼짝을 하지 않으셨지만 남편은 강경했어요.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34살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지옥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꼬리표처럼 더 많은 것들이 따라붙었죠. 맞벌이로 시작한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평화로웠고 우리는 아이는 조금 천천히 생각하자고 서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자고로 애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해. 남의 손에 맡기면 절대 안 돼. 우리가 돈 없는 집도 아니고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지. 혹시라도 식모딸이 며느리 되더니 손자도 이상하게 키운다. 뭐 그런 소리라도 들리면 어쩔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복직 생각도 못 꺼냈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던지 회사를 다녀야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이고, 꼴이 그게 뭐니? 애 키운다고 그렇게 너저분하게 있을 거야? 며느리는 조신해야 해. 아이도 봐야 하고 남편도 살펴야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건 남자 몫이야. 엄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말은 할 수도 있지. 솔직히 말하면 억울했어요. 무슨 대단한 재벌집에 시집 온 것도 아닌데 요구하는 덕목은 대기업도 울고 갈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줬어요. 오랜 시간 저를 짝사랑해온 사람이라 그런가 제 눈빛만 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불편해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늘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제 손을 잡아주던 남편 덕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안집사가 만들던 파전은 정말 기가 막혔는데 청소도 어쩜 그렇게 깔끔하게 했는지. 안집사 같은 도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 안집사 바로 제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을 온 뒤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일을 그만둔 뒤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일부러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우리 집과 너희 집안의 차이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가 일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종종 꺼내셨어요. 엄마, 장모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집사가 뭡니까? 안집사가 사돈한테 호칭도 제대로 써주시고요. 예민하게 왜 그래? 내가 뭐를. 그냥 그때 그 사람 얘기한 건데 뭘 그래. 안집사만큼 손이 빠른 사람도 없다고 칭찬하는 거구만. 시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은근슬쩍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정색하면 그게 왜? 라는 태도를 취했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무척이나 아끼는 척 연기를 하셨고요.
저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뭘 말하더라도 그게 다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말 앞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38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노산이었고 첫째 때보다 훨씬 힘들게 아이를 안게 되었죠. 출산 자체도 무척 고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몸이 말 그대로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올라왔어요. 피부가 붉게 부풀고 약을 먹어도 진정되질 않았죠. 환절기가 되면 목이 부어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기도가 막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아침마다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물론 저도 꿈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복직해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꿈이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꿈일 뿐이었어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시댁은 평소에도 행사가 많은 편이었어요. 집안에 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사람을 불러놓고 생일잔치며 기념일 파티며 자주 열었거든요. 호텔 뷔페를 통째로 예약하고 꽃 장식이며 포토 테이블까지 갖춘 그야말로 과시용 파티였어요. 시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가 나서서 준비해야 했고 제가 결혼 초에는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말해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둘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제 몸은 늘 아픈 곳 투성이었어요. 저는 파티며 행사며 챙길 여유가 없었고 남편이 제 상태를 알기에 먼저 나서서 준비했죠. 남편은 제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쉬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당신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2년쯤 지나니까 시어머니께서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이며 말투가 평소와는 많이 달라졌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하나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도도하게 구는 것처럼 보였던 거겠죠. 제 표정 하나하나를 불쾌하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었을 뿐인데 시어머니 눈엔 그게 교만함으로 보였던 거죠. 그분은 제 생일을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어요. 너는 내 가족한테 사랑받으면 됐지. 시댁까지 기대하지 마라 하시면서요. 생일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단 한마디 인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늘 말하셨죠. 생일 선물 같은 건 기대하지 말아라. 나한테 그런 문화가 없어. 그게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정말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부턴 잘 챙겨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달 내 생일 말인데 올해는 호텔을 잡아서 파티를 열 생각이 없어. 웬일이래요? 그럼 올해는 생일 파티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왜 생일을 그냥 넘어가겠니? 내가 1년 중에 가장 기대하는 날인데. 그럼 어디서 하시려고요? 뭐 좋은 장소라도 있으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일 같은 건 챙겨줘야 해. 누가 축하해 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데. 내가 부를 사람만 해도 30명은 되더라. 아유, 근데 호텔이 기본 50명부터 받아준단다. 그래서 무리가 좀 있지 않겠니? 순간 그럼 어쩌시려고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시어머니는 한 템포 쉬었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니 우리 집이 크잖니. 거실이 넓으니까 홈파티로 하자. 음식은 셰프를 부르면 되고 서빙 도와줄 사람 몇 명 부르면 되고 분위기만 잘 가꾸면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 스르르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셰프, 서빙, 인원, 장식, 청소, 그리고 당연하게도 준비는 며느리 몫이겠죠. 몸도 성취하는데 또 그 행사를 치러야 하나 싶어 숨이 턱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나를 종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저 식모의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거는 좀 부담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도 애들 때문에 우리 집 정신 없잖아요. 일은 도대체 누가 하고요? 부담은 무슨.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야 친정한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거지. 이번에는 네가 한번 내 생일 좀 멋들어지게 꾸며봐라. 제가요? 어머님 친구분들 30명을 대접하라고요? 어머 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 너 든든한 도움이 있잖니. 안집사가 음식은 참 기가 막히게 했잖니. 평생 시집살이 당하면서 밥 차리는 일밖에 한 적이 없다더니 음식 맛은 호텔 음식보다 훨씬 나더라. 그래서 말인데 너희 친정에서 내 생일 파티 했으면 좋겠구나. 우리 집에서 하자니 청소가 또 얼마나 오래 걸릴까 싶어서 말이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생일상을 저보고 차리라는 것도 황당했는데 우리 엄마를 부르라는 건 더 황당한 소리였죠. 며느리와 사돈이 아니라 일을 시켜도 되는, 부려먹어도 되는 그런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도 미치겠는데 저희 친정에서 잔치를 하자는 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저희 친정집 정말 작은 빌라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싶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 어머님 생신 파티를 하시겠다고요?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너희 친정이 18평이랬나? 거기 내 친구들 30명을 초대하기엔 좀 작긴 하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예전 기억 되살려서 그 안집사한테 전해라. 우리 집에 와서 생일상 좀 차리라고. 엄마, 지금 장모님을 뭘로 보고? 사돈이라며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준다니? 참나. 어머님, 저희 엄마 일 그만두신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그동안 호텔에서 잘 하셔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왜 저희 엄마한테 일을 시키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안집사 요즘 어디 가서 일하니? 내가 일당 제대로 쳐줄게 그러면. 괜찮아. 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친구 중에 예전에 안집사 음식 먹고 울던 애도 있었어. 고향 맛이 난다면서. 걔가 그 갈비찜을 엄청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갈비찜은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꼭 전해라. 어머님, 자꾸 안집사 하시는데 저희 엄마, 어머님 사돈이세요. 사돈 어른이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는 건 도가 지나치신 거 아닐까요? 저희 엄마는 못 오세요. 아이고, 지금 뭐 내 말에 토를 달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네가 하도 가족 타령을 하니까 대접을 걸맞게 해주려는 건데 그게 싫다니 나도 솔직하게 말하마. 내가 사돈한테 부탁하겠다니? 아니지. 우리 집에서 일했던 안집사한테 부탁을 하겠다는 거잖니. 내가 일당도 톡톡히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말씀이 어딨나요? 저희 엄마는 어머님과 동등한 입장이지 누군가 명령받을 사람 아니에요. 사돈이시라면 그런 부탁은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안집사라는 호칭도 이제는 그만 써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정말로 앞으로는 사돈이라고 불러주마. 사돈이 내 생일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대우가 달라질 거야. 저희 엄마는 어머님께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동등한 입장이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생일상 차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거참. 얘 말 많다 말 많네. 알았어. 그래. 나도 네 엄마 생일날 똑같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부탁 한번 하자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 번쩍 스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아주 기가 막히고 짜릿한 반전이 떠오른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 상황에 어떻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늘 당하고만 사니까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고 상상으로 쭉 하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정말이시죠? 어머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엄마 생신이 내일인데 어쩌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입꼬리는 경직됐고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미묘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남편은 늘 제 편이었으니 본인도 이때다 싶었는지 맞장구를 쳐주기 시작했어요. 내일 장모님 생신 맞으셔. 외식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상을 차려준다고 하니까 잘 됐네. 장모님 노래교실 친구분들 싹 부르면 되겠네. 우리 집에서 할 거지? 아니 갑자기 무슨 정말 내일이 생일이야? 안집사 생일이 여름이었어? 네. 아유 어머님께서 먼저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저 기대해도 되죠? 우리 엄마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하고 아주 어깨가 으슥하겠어요. 사실 우리 엄마 생일 당연히 내일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2달 전에 이미 가족끼리 소박하게 식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생일도 제대로 기억 못 하시는데 우리 친정엄마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엄마가 10수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도 생일 축하해요 한마디 못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었죠. 내일이 엄마 생일이라는 건 시어머니도 솔직히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돈이 태어난 날짜는 몰라도 계절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걸 반박할 근거는 없었어요. 무슨 가족관계 등록부를 꺼내오시겠어요?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떼어보시겠어요? 게다가 어차피 본인이 먼저 그렇게 큰 소리 치셨잖아요. 너희 엄마 생일날 똑같이 해주겠다라고요. 제 말이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얼굴을 하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을 꾹 다무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 생신에 어떻게 해주실지에 따라 어머님 생신에도 어떤 퀄리티의 생일상이 차려질지 모른다고요. 말끝에 약간 웃음기까지 섞어서 말하니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선 그저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꽤나 복잡한 계산을 하고 계셨겠죠.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으니 대놓고 발을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짜 50명 앞에서 음식을 차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 순간 더 우스운 건 우리 남편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2달 전에 가족 식사를 같이 했고 직접 케이크까지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에서 당장 내일이 우리 엄마의 생일이 맞다면서 맞장구를 치는데 저는 순간 놀랐지만 곧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집사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던 시어머니를 제대로 골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명령조였고 며느리는 반드시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말투를 즐겨 쓰셨으니까요. 남편도 저를 보며 늘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고 키우면서 제 건강도 포기하고 복직의 꿈도 접은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조용히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와, 엄마가 직접 우리 장모님 생신을 챙겨주신다고 할 줄은 몰랐지. 고마워, 엄마. 나도 처가해서 기가 좀 살겠다.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또 한 번 굳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거짓말은 했지만 일단 상황을 엄마께 설명은 드려야 했으니까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부터 치셨어요.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친 거냐면서 엄마는 조금은 떨린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그럴 만도 했겠죠. 오랜 시간 식모로 일을 해왔던 집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사는지 말은 안 해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제가 무슨 해를 입을까봐 심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슥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께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싶었던 것뿐인데 뭐 나중에 거짓말이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 입에서 무슨 말이 더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억울해서 그런 거짓말 한번 해봤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엄마도 동참해줘. 그동안 내가 당하고 산 게 억울해서 안 되겠어 아주.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니? 아 너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뭐야. 그러면 어떡해.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엄마 노래교실 친구들 한 50명만 불러보라니까. 노래교실 인원이 5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50명을 채워. 그리고 내가 다음 달에 똑같이 해줘야 한다며. 엄마, 시어머니도 생각이 있으면 다음 달에 엄마한테 그런 일을 시키겠어? 그건 내가 죽어도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내 친구들을 데리고 사돈댁을 가니. 음식이며 청소며.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만 보고 있어. 너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 응? 며느리잖니. 물론 며느리로 시집살이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야. 그건 맞지. 근데 세상 일이란 게 꼭 옳고 그름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가끔은 적당히 굽힐 줄도 알아야 해. 너도 알잖아.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했죠. 며느리는 왜 매번 시댁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며느리라는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굽히는 척만 하지 정말로 머리를 굽힐 마음이 없다고 마음을 먹었죠. 엄마는 계속해서 저를 걱정하는 얼굴을 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으라 했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태도에 화가 나서 버럭하고 말았어요. 감정을 누르고 누르다가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엄마는 기억 안 나?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았었잖아. 근데 왜 나한테도 똑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을 해? 엄마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뭐 때문에 용기 내서 나를 데리고 파란대문을 나섰는데 그 이유 잊었어? 그날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그날 엄마가 그 한 번의 반항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절간에 끌려갔을 거야. 빡빡 머리 깎이고 산에 던져졌을 거라고. 근데 지금 나는 그때 엄마가 보여준 그 단 한 번의 용기를 다시 꺼내보려는 거야. 나도 지금 딱 한 번의 반항을 하려고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진 못하시더라고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신 듯 눈가가 조금 붉어진 채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마 그날은 우리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의 날이었을 거예요. 딸을 절간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낳은 반항. 그리고 그건 사랑이자 엄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겠죠. 제가 그만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니 엄마는 무겁던 표정을 풀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다니고 계신 노래교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였죠. 얘들아,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당하다. 이번엔 복수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혹시 니들 시간 되는 사람들이 있니? 잠깐 정적이 흐르고 하나둘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언니 딸 이야기 들을수록 열받는다. 같이 가줄게. 사돈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정말이지 그 단톡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의 딸이자 며느리였고 아내이자 엄마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다들 함께 분개해 주셨고 이건 단순한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말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노래교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셋넷 하다 보니 어느새 30명이 훌쩍 넘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초대한 50명은 되지 못했지만 분위기를 장악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제가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쪽에서 막 머리를 감았는지 수건을 어깨에 두른 시어머니가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시더라고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입고 있는 옷도 머리 모양도 손님을 맞을 준비는커녕 아예 아무 일도 예상 못하신 티가 역력했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인생 최대의 당황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참느라 애썼어요. 솔직히 좀 통쾌했어요.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이렇게라도 풀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엄마가 저보다 먼저 앞으로 나가더니 아주 단정한 자세로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겠다니 참 영광이에요. 감사해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어요. 경악, 당황, 분노, 자책, 모든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정말로 그 순간 제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기억해두고 싶을 만큼 완벽한 표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천천히 엄마 옆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아주 따뜻했어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절대 다시는 숙이지 않을 거라는 걸요. 엄마의 노래교실 친구들은 그야말로 짠 것처럼 입을 모아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전에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아니, 거참 손님을 부르셨으면 말이에요. 상은 안 차려져 있어도 음식 냄새 정도는 풍겨야 하지 않나? 어머,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자기야, 사돈댁이 그렇게 부자라더니 부자도 아닌가 봐요. 손님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니 이거 너무 실망인데. 그 말들이 거실 여기저기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헛기침만 하시며 애써 모른 척 하시려 하더니 인제야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손님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저기, 평창이 뭐, 냉장고에 뭐 있는지 다 꺼내봐. 아이, 급한 대로 상부터 차려야겠어. 아니, 정말 이 시간부터 쳐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은 깜짝 놀란 얼굴로 부엌 쪽으로 달려가셨어요. 갑자기 손님이 몰려 들어올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쪽에서는 손님들에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리고 한쪽에서는 부엌 쪽으로 눈치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리 장을 봐둔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있던 재료는 제한적이었을 텐데 제대로 된 상이 차려지겠어요? 준비해둘 시간이 전혀 없었던 탓에 결국 시어머니도 진땀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어요. 아유, 사모님, 지금 집에 있는 재료로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은 뭘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장을 봐서 만들기엔 많이 늦을 것 같고요. 아우, 이모, 안 되겠어. 그냥 배달시키는 게 빠르겠어. 요즘은 뭐든 다 배달되잖아. 이모님의 제안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족발, 갈비찜, 전골, 잡채, 케이크까지 온갖 배달 음식들이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비싼 배달 음식이라 해도 그게 뭐 진짜 집밥처럼 정성스러운 느낌이 나겠어요? 시어머니네 집에서 실제로 나온 음식이라곤 장았지 몇 종류 김치 그리고 급하게 부쳐낸 듯한 해물파전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양이 부족해서 돌려가며 먹어야 할 판이었죠. 거실 여기저기에서 또 한 번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유, 소문난 잔치상에 먹을 게 없다더니 아우, 진짜 그러네요. 그러게 말이야. 부잣집이라더니 기대를 너무 했나 봐. 이게 음식이야? 동네 시장에서 파는 음식도 이것보단 낫겠어. 노래교실 분들이 일부러 한마디씩 얹으며 분위기를 몰아가자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어떻게든 대응을 해보시려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님, 저희도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 파티 배달 음식으로 그럼 맞춰도 괜찮겠어요? 분위기만 내면 되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이 바싹 마르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이마를 한번 훑고는 괜히 물컵을 들고 마시는 척하시며 시선을 피하셨죠.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노래교실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여기 물 좀 가져다 달라. 이쪽은 음료수가 없네. 앞접시가 조금 기름졌으니 새 걸로 바꿔달라. 수저를 떨어뜨렸으니 새 걸로 바꿔달라. 하나둘씩 요청이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허둥지둥 움직이셨어요.
분명 평소에는 누군가를 부리기만 하던 분이셨는데 이날만큼은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듯 뛰어다니셨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에 한 번은 물컵을 엎지르기도 하셨고요.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님, 이제 좀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겠지요? 라고요.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짓 하나에 그의 마음이 다 느껴졌어요. 잘했다는 의미였겠죠. 속이 다 후련했어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며 우리 엄마를 부리려 했을 때 저는 그저 참고 넘기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보여준 거였죠. 노래교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거실엔 정막이 감돌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하시려던 행동, 그게 얼마나 경우 없는 일이었는지 지금은 좀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제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겠죠. 본인이 시도하려던 일이 제가 먼저 한 것일 뿐인데 그걸 나무란다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는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아, 네가 좀 이야기해봐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엄마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살았는데. 아직도 엄마 잘못이 뭔지 모르세요? 그럼 더 문제네요. 사돈을 맺었으면 이제는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야. 왜 엄마는 우리 장모님한테만 갑질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 자리에서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이 꽤 컸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늘 엄마 편을 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지금까지는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었을지 몰라. 하지만 며느리 그리고 사돈은 돈으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리고 엄마의 이런 모습 난 정말 큰 실망이야.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마치 온몸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손끝까지 떨고 있었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연기인지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남편을 끔찍이도 아끼셨어요. 우리 아들 하면서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자기 아들이라 믿고 계셨고 아들이 말하는 건 전부 진리처럼 여기셨어요. 그런 남편의 입에서 본인을 탓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 아마도 그게 지금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비수로 꽂혔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사과의 말이었어요. 아휴, 그래, 미안다. 내가 경솔했다. 안집사한테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건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어머님, 전 그 사과 받지 않겠습니다. 아, 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니. 그걸로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니? 이봐요. 끝까지 안집사.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서 사과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들, 행동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무시랑 모욕, 그 수년간의 시간들이 단 한마디로 사르르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아우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은근히 뒤끝이 길다. 네, 그 정도 당하고 살았으면 뒤끝이 길 법도 하죠. 어머님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는 걸 제가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사과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시댁에는 당분간 찾아뵙지 않을 거예요. 전 더 이상 이제 감정을 억누르며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 말의 끝으로 저는 몸을 휙 돌렸어요. 뒤에서 무슨 말이 들리든 더는 상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억지로 참고 억지로 웃으며 살아왔던 시간들은 이제 끝났다는 걸 제 스스로 선언한 순간이었죠. 지금 그 말은 우리 집에 뭐 다시는 안 오겠다는 거냐? 아, 그러면 우리 아들도 안 올 거 아니냐? 너 지금 천륜을 끊겠다는 거니? 솔직히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들 레파토리는 늘 이렇더라고요.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꺼내드는 카드 천륜.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지요.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을 어디서 다 같이 배우시나 봐요. 어머님, 천륜을 끊으신 분은 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셨죠.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듯 스스로 자르신 거라고요. 나는 그냥 안집사 밥이 맛있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을 뿐이야. 결과가 이렇게까지 되는 건 너무하잖니. 나 너무 억울해. 내가 그놈의 안집사 고친 고치라고 몇 년째 말을 했잖아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몰상식하게 나올 거냐고요. 몰상식? 너 정말 평생 사모님으로 살아온 나한테 몰상식하다는 말을 해? 내가 그런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책임을 제 탓으로 돌리셨지만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몸을 돌려 한 걸음 물러선 뒤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시댁에 가지 않았고 명절도 생신도 다 패스했어요. 결국 시어머니 생신날 남편 없이 혼자서 호텔 파티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과 며느리 없는 생일 잔치가 얼마나 쓸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끝끝내 친척들을 붙잡고 저에 대한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요. 본인이 잘못한 건 쏙 빼놓고 제 흉만 봤다고 하시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친척들 역시 그다지 시어머니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미리 전화를 돌려 말씀드렸거든요. 아이, 저 어르신, 저는 이번에 어머니 생신은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집안 사정, 장모님과 제 아내가 당한 일들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그 전화를 받은 친척분들 중 몇몇은 그랬구나. 이제 좀 알겠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억울함을 토해내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본인 편이 하나도 없다며 저한테 수도 없이 메시지를 남기고 계세요. 읽지도 않은 메시지가 벌써 수십 통이에요. 미안하다 진심이야. 하지만 천륜인데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메시지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인과응보잖아요.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따라야죠. 한동안 시어머니는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셨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줄줄이 끊어졌고 자신이 부리던 이모님도 그날 이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두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작은 출판사의 파트타임 에디터로 복직도 했어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킨 이후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절대로 억울하게 살 생각 없어요. 파란 대문을 나온 그날부터 제 인생의 길은 줄곧 한 길이었으니까요.